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후기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특례의 원서 접수는 3월부터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죠. 벌써 이제 1월이 됐기 때문에 불과 2달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원 대학과 학과도 결정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올해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12년 특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에 대한 지원 횟수가 폐지가 되어졌다는 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부활했다는 점이 가장 크고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쓴다면 결국 12년 특례 원서 접수의 준비의 과정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예전처럼 자소서를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서류 준비하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는 과정들이 그냥 끝이니까.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최소한 2달 정도 시간을 잡고 쓰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년 특례는 아직은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의 모집 요강을 통해서 언제쯤 원서 접수 일정이고 합격자 발표는 언제고 면접 있는 학교들의 면접 일정은 언젠지 대충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학교 원서 접수 일정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3월 4일부터 3월 7일이었고 면접 일자가 5월 9일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화상 면접이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5월 23일입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었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6월 5일, 고려대학교 3월 11일부터 3월 14일, 성균관대학교는 3월 19일부터 3월 26일이고 서강대학교는 3월 19일서부터 3월 22일, 한양대학교는 4월 8일부터 4월 11일이고 중앙대학교는 3월 19일서부터 4월 9일입니다. 자, 12년 특례의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사실 사라졌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 대학에 하나 정도밖에 원서를 못 쓰죠. 이러다 보니까 6개를 원서를 쓰는 상위권 학생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하면 사실상 끝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함을 시킨다면 그 중에 중앙대까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서울대를 안 쓴다면 중앙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밑지점에 해당이 되는 경희대학교나 한국외대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6회의 원서 지원 내에서 대부분 다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성적이 좀 부진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이 그만큼 폭넓게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합격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등록 인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인원이라는 것은 실제 대학의 최종적 등록 인원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65명이에요. 그렇죠? 65명에서 64명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194명, 고려대학교는 전년도에 37명이고요. 아직 2025학년도의 입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4학년도, 2023년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서강대학교 49명, 성균관대학교가 262명, 한양대학교가 196명, 중앙대학교가 77명인데 12년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정원 외 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딱 확정되어지고 그 인원만큼을 학생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100%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모집 인원이 결정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학생의 학업적 준비 정도, 충실도 또는 적합성들에 따라서 해마다 모집 인원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모집 인원이 줄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서울대학교는 한 65명 정도를 선발한다. 연세대학교는 194명을 선발한다. 이 선발 인원은 전기의 선발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전기에서 194명을 선발했다라고 하면 전기와 후기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보면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대학교도 65명을 전기에서 선발했기 때문에 전기 후기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보게 될 때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겠죠. 자, 연세대학교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2025학년도 모집 요강 내용에서 우리가 2025학년도 후기에 변경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변경사항을 통해서
서울대학교나 또는 타 대학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후기 원서 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6회 원서 지원 내에서도 또 원서 지원의 횟수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원서 지원은 거의 필수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의 변경사항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나 북한 이탈자, 외국인 전형에 한하여 2025학년도 9월 실입학 전형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입학 전형의 자료로 활용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필수 제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후기 모집을 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필수 제출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을 거고 연세대학교와 동일하게 필수 제출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예전에는 자기소개서가 공통문항의 형식을 갖췄지만 지금 보시면 일부 공통문항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문항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소개서의 작성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먼저 연세대학교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의 자기소개서 문항이 발표가 되어지면 연세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대학들을 수정하는 과정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수시 모집 지원 횟수는 6회로 제한하고 정시 모집 군별 지원 횟수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수시 모집에 대한 6회 또는 정시 모집의 군별 제한 사항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합격하여도 9월 학기 입학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는 종전에는 폐지가 되어졌었던 거죠. 동일 학기 내에서는 동일 대학의 원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학기가 달라지는 경우, 다시 말하면 2025학년도에 2026학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했지만, 하지만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 변경된 상향으로 자기소개서 지원 횟수에 대한 폐지, 두 번째는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합격하여도 9월에 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변경 사항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는 자, 언더우드 국제학부인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 국제학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가 특히 이제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외국에서 12년 과정을 학습하고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G1부터 시작해서 G12까지를 전체를 외국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와 국내 입시에서 생각하는 자기소개서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는 게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이고 소개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자기소개서는 대입에 중요한 평가서류고 특히 자기소개서가 12년 특례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요. 자기소개서를 부활한 이유는 바로 자기소개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입학해서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됐겠죠. 자기소개서가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국내 수시 전형에서는 자소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폐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12년 특례에서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부활되어졌다. 그만큼 자기소개서 작성이 합격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년도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기 전에 연세대학교에 있었던 자기소개서 문항과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쓰셔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항에 대한 분석을 좀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번 문항은 연세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하고 자신의 선택한 학과, 전공, 학부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고 글자 수는 1200자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문항에서 학생들이 많이 주목하는 내용은 제 생각으로는 동기가 아닐까 싶어요. 동기. 그렇죠? 근데 자꾸 이 동기에 집착하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연세대학교에 왜 지원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동기를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동기를 얘기하다 보면 사적 경험이나 사적 생각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이 뭐 연세대학교는 국내에서 뭐 최고의 대학이고 명문 대학이고 뭐 우리 아버지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연세대가 꿈이었고 이런 얘기를 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동기라는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선택한 학과를 전공하고 수학하는데 필수적인 역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필수적인 역량.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왔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글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몇 자로 되어져 있냐면 1200자로 되어져 있어요. 글자 수가 1200자로 되어져 있으면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00자, 600자로 구성하는 거예요. 600자, 600자. 이걸 나누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선택한 학과를 수학하는데 역량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량. 그럼 역량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600자에서는 뭘 부른 거냐면 학업의 과정에 대해서 적으시는 게 좋아요. 학습 과정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대학에 가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갑니까? 결국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원한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했다? 그러면 첫 번째 600자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학업 또는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쓸 거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학습 과정이라고 한다면 뭐에 대해서 쓰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수학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600자에서 쓸 때는 이 수학이라는 교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어떤 활동들이냐면 활동에 대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건 학술활동을 칭하는 겁니다. 학술활동. 내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 또는 뭔가 연구를 했다, 또는 발표를 했다 등과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문항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내용이 연세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이 부분에 많이 함정에 빠져요. 이 글을 쓰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생각들을 늘어놓게 돼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을 빠뜨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쓰라는 얘기냐면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한 학과를 수학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인 거고, 실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쓰기 때문에 1200자의 글자 수는 600자, 600자로 구성하는 게 좋고, 앞에 있는 600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학습에 대한 과정을 600자로 서술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해 되어진 활동, 학술활동, 탐구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는 발표라든가 실험이라든가 등등등과 관련이 되어진 학술활동의 포인트를 맞춰서 글을 쓰시는 게 좋고, 600자 정도 글을 쓰게 되면 개인적인 감상평에 대해서 글을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활동 중심으로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글을 써야만 600자 내에 두 개의 문단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이 1번 문항에 있는 이유는 1번 문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1번 문항에서 이런 내용들을 평가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면 2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교 재학 중 참여한 교내 활동입니다. 근데 교내 활동의 내용이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냐면 교내 활동이 탐구, 그 다음에 자율, 자치, 진로 이 세 가지예요.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활동 하나를 선택해서 활동에 대한 동기, 그 다음에 활동의 과정,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 또는 활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경험이 지원자 자신 또는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 내용은 삭제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엉뚱한 대로 글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세 개의 활동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세 개의 활동이 첫 번째는 자율이나 자치 활동이 있고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있고 탐구의 활동이 있어. 만약에 외국에서 12년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교내 활동들 중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도 있을 거고 봉사와 관련된 활동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술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학술활동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테마로 잡겠죠. 만약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고등학교 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리더십 활동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이 봉사 관련된 활동이 있다. 세 번째 내용은 내가 IB 디플로마, IB 과정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A레벨에서 과정을 다녔거나 또는 AP 학교이든 간에 내가 활동이 학술활동, 다시 말하면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탐구 활동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또는 교과목에서 좀 더 확장된 학습의 과정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는 게 좋겠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800자로 구술하게 되는 거예요. 800자로. 이 800자를 구술하게 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거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뭐냐면 과정의 서술이에요. 과정서술. 과정서술이 핵심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을 쓰냐면 뭐뭐 해서 뭐뭐 했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중간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서술 없이 그냥 단지 동기와 이유, 과정, 동기와 이유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취 결과를 쓰는 거죠. 뭐뭐 해서가 동기와 이유라고 한다면 뭐뭐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성취 결과.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과정 서술이 빠지게 되어지면 자기소개서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글을 작성하는 게 제일 좋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좋다? 탐구 과정의 내용을 가지고서 800자로 구성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도 참 어려워요. 문항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참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첫 번째는 도전, 좌절, 실패했을 때의 경험의 사례를 들어 작성하여 주시고,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렇게 적으면 도전, 좌절, 실패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결국은 도전, 좌절, 실패라고 하는 게 내가 학교 밖에서 친구들하고 또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어려웠었던 점을 적어야 하는 건지, 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쓰냐면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대학의 입시가 특히 교회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배정하지 않아요. 교회 활동들을 대부분 입시에 반영하지 않고 교내 활동의 수상이라든가 교내 활동들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내 활동 중심으로 써야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나 좌절이나 실패라고 하는 게 외국에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겪었었던 도전이나 좌절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내 활동 중, 그리고 교내 활동이라고 한다면 교내 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도 교내 활동이겠죠. 또 교내 활동 중에 교과목의 학습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교내 활동 중에 어떤 발표의 과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교내 활동들의 친구들과 뭔가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뭐를 보고 있는 거냐면 사회성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성.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핵심은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데 핵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재는 주로 고등학교 교내 활동,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중에 동아리, 교과목 학습, 발표, 그 다음에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성이나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질문이 바로 3번 문항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은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보니까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주제를 정하여 작성할 내용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전원, 특히 차의과학대학 의전원에서 이런 문장을 많이 써요. 이런 문장은 뭐냐면 추가 문항이라고 할 수 있죠. 추가 문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문항이 첫 번째는 추가적으로 본인이 작성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으로 문항을 작성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꼭 나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 선발해야 하는 이유, 이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쓰되, 물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쓰면 범위가 좀 포괄적으로 범위가 벗어날 수 있겠죠. 단지 고등학교 때의 활동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겪었었던 어떤 일화나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이나 가치관이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 또 해당 학과에서 학업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특징이라든가 자신의 우수성이라든가 또 본인이 선발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보셨던 1번, 2번, 3번 문항과는 좀 다른 추가적인 문항으로 이해하시면서 글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의 문항은 정말 범위가 넓죠. 써야 되는 내용도 많고, 하지만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학생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12년 특례에 대한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세스를 진행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을 하죠. 이를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과 우수성이 잘 드러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거고요. 두 번째는 성취의 결과보다는 노력이 강조가 되어지는 자기소개서. 세 번째는 지원자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쓸 거고, 이를 통해서 학생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자기소개서의 첨삭 과정들을 진행을 합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먼저 초안을 대략적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그 초안을 저에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컨설팅 양식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 또는 활동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제일 첫 번째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계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문항별로 어떤 내용들의 글을 담아야 할지, 어떻게 글을 구성해야 할지, 또 학생들이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면 어떠한 내용의 글을 써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드리는 과정을 재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면 자기소개서 완성이 돼요. 거의 95% 완성이 될 거고, 완성되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첨삭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어져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기소개서는 결국은 학생이 쓰는 자소서가 되는 거죠. 학생이 쓰는, 누가 대신 써주는 자소서가 아니에요. 자기소개서 첨삭에 대한 유사도 검사,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글, 그게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다른 사람이 대신 글을 써주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과정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과정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딱 봐도 이건 학생이 근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이라는 것이 쉽게 판명이 되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 자소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썼냐 못 썼냐, 이거보다 더 핵심은 학생이 쓴 진솔한 글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를 짜는 과정을 학생과 함께 진행하고, 그리고 완성이 95%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식의 첨삭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결국 학생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12년 특례, 2025학년도 후기 12년 특례에 관하여 첫 번째는 대학 학과 결정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점검 또는 원서 접수 과정에 대한 설명에 대한 입시 컨설팅,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이 세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서울대학교인 경우는 화상 면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화상 면접도 학원에서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 후기 원서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리뷰 카톡이나 또는 위챗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